이번 영상에서는 세 번째 장,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장의 제목은 공정, 지위, 처벌이라는 제목 아래 있는데요. 이 3장에서는 가장 초반부부터 우리는 타고난 평등주의자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 본능을 타고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명확한 선성설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진 않았지만 이 작가는 굳이 나누자면 선성설과 성악설에서 선성설을 옹호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수님과 토론하는 수업 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과연 왜 우리는 평등주의를 타고났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서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교수님께서 든 예시가 바로 그 삐약삐약거리는 굉장히 어린 아기 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기 새가 왜 나는 안 주냐고 막 나도 주라고 어미새가 지렁이를 물어오면 막 빽빽거리잖아요. 이 빽빽거리는 게 바로 나도 평등하게 이 지렁이를 나누어 줘라 라고 하는 이 아기 새의 생존 본능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새가 나도 다른 형제들과 평등하게 이 지렁이를 나눠 먹기를 원하지, 내 저 형제가 나보다 더 날개도 크고 나보다 더 잘 날 것 같으니까 나는 저 형보다 하나 덜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사실 모두가 나도 형제들과 평등하게 먹고 싶다, 또는 내가 저 형제들보다 더 먹고 싶다, 평등하게 받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더 먹는 것이 바로 이 parental investment를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생존 메커니즘이었기 때문에 타고난 평등주의자가 됐다라고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어미새가 지렁이를 막 가지고 날아왔을 때 인슐라라는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이 인슐라라는 뇌 부위가 하는 것이 바로 생존과 관련돼서 이 parental investment를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새들은 내가 지금 동등하게, 이퀄하게 대우받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을 타고나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존 메커니즘들이 사실 우리가 타고난 평등주의자가 되도록 작용을 했다라고 교수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수업 중에. 또 이 작가가 던지는 질문이 정부가 부자들의 돈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할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책에서는 답을 내놓진 않았고 그냥 공정과 관련돼서 그냥 툭 던져놓고 간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수업 때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지만 사실 그 외로도 토론이 되게 열렸어서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했고, 하지만 뭔가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토론을 해보고 싶은 주제였습니다. 정부가 부자들의 돈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further research를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 아이들이 평등에만 초점을 가진다, 그래서 평등 편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우리의 평등 편향은 유치원 전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을 뭘 했냐면 생후 10개월, 그 다음에 16개월의 아이들에게 이제 사자와 곰이 있고 이제 당나귀와 젖소가 있는데, 사자와 곰은 간식을 주는 쪽이에요. 그 다음에 당나귀와 젖소는 간식을 받는 편인데, 사자는 당나귀와 젖소에게 하나씩 간식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곰은 젖소에게만 간식을 2개 줬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자와 곰 카드를 보여주고 어떤 카드를 더 잘 짚나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10개월 아이들은 사실 굉장히 무작위하게 카드를 골랐지만 16개월 정도의 아이들부터는 사자
카드를 짚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의 행동을 보고 착한 동물이 무엇인지를 식별해내고 판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16개월 정도의 아이들부터 생겼다는 거죠. 16개월이면 1년이 채 안 된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평등 편향은 유치원 전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또 작가가 되게 흥미로웠던 포인트 중 하나가 작가가 평등을 정의한 부분이었는데요. 평등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상황을 가정을 해봅시다. 3명이 동그란 호두 파이를 나눠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파이를 이렇게 있으면 3등분 하는 게 약간 가장 정설이잖아요. 그런데 평등은 모두가 평등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서 모두가 똑같은 크기의 파이를 받아야 한다고 동의하는 경우도 평등하지만, 조금 더 인간적인 정의를 내리자면 각자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지 않게 주의하는 것, 이것도 평등의 한 정의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두 번째 정의가 조금 더 인간적이고 실제와 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손해보지 않게 주의하는 것, 이것이 평등의 한 정의가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가장 그럴싸한, 가장 실제와 가까운 평등의 정의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평등을 이 두 번째 정의로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등과 관련돼서 나왔던 실험 중 하나가 독재자 게임 또는 최후 통첩 게임인데요. 독재자 게임을 통해서 이제 작가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사실 이타적이고 평등, 내가 그렇다기보다는 남들에게 평등주의적이라고 보이는 일과 굉장히 크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등과 관련해서 제가 되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던 실험 중 하나가, 아이들은 이제 굉장히 평등하다, 평등 편향을 타고났다를 보여주는 실험이 뭐냐면, 이제 사탕 10개를 한 아이에게 나눠준 다음에 이것을 내가 아닌 다른 세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줘라 라고 과제를 주면은 이 10개 중 1개를 버리고서라도 각 세 아이들에게 사탕 3개씩을 똑같이 나눠주려고 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사탕 하나를 버리는 것을 하고서라도 평등하게 나눠주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실험에 내가 끼면은 실험 결과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실험에서 내가 있고 또 조금 더 실험을 변형해서 나와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사탕을 1개씩 받느냐, 또는 내가 사탕 2개, 남은 사탕 3개를 받느냐,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사실 두 번째 선택지가 나만 봤을 때는 첫 번째 선택지에 비해서 사탕 1개를 더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정말 대다수의 아이들이 첫 번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덜 받더라도 남이 나보다 더 받는 꼴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사탕 1개를 더 가질 기회를 포기하되 상대적 불이익을 얻지 말자가 이 아이들에서부터 보이는 인간의 성향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나도 이해할 만하죠. 사실 우리 모두, 어른들 모두 사실 안 그런 척 하는 거지만 남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꼴, 남들이 나보다 더 이익을 얻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실 배아파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린 아이 때부터 나타났다는 거죠. 상대적 불이익을 얻지 말자. 상대적 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근데 이게 도덕성에서 왜 이 얘기를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작가는 암묵적으로 이기주의적인 것은 도덕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갖는 것을 배합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인 성향,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도덕성과 관련된 책에서 왜 나왔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작가는 전반적으로 성악설, 그러니까 우리는 타고난 평등주의자, 타고난 도덕성을 타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런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저는 이 작가는 이기주의와 관련해서는 도덕성에서 벗어난 행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냥 전반에 깔고 들어가듯이 암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또 이 책에서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챕터에서 나오는데요. 공정은 이제 긍정적인 것을 분배하는 방법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나눌지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이라는 것 때문에 벌과 복수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실험이 공공재 게임인데요. 이 공공재 게임은 흥미로운 게 4명의 게임자가 있다고 하고 모두에게 $20씩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내가 $20를 이 가운데 테이블에 내려놓으면 $20가 2배가 돼서, 그러니까 $40가 돼서 그 $40를 또 모두가 4명 있으니까 4인분으로 나눠서 $10씩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두가 그 처음에 $20를 내려놓아서 계속 $10씩 계속 가져가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4명 중에 나는 돈을 내지 않고 3명만 돈을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60가 내놓아진 건데 그것이 이제 2배가 되니까 $120, 그것을 4명으로 나눠 가지니까 $30씩 더 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첫 번째 라운드 때 내가 $20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더 내지 않았으니까 첫 번째 라운드 이후에 내가 갖게 되는 돈은 $50. 하지만 나머지는 $30만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사실 나는 내 걸 내지 않은 상황에서도 훨씬 더 많은 돈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만 내고 3명이 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나는 $10만 갖고 나머지는 $30만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금이나 병역의 의무와 같은 공공재에서 많이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죠. 근데 이제 이런 무임승차 문제, 나는 내지 않고 아니면 누군가 안 내는데 똑같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이제 무임승차 문제인데, 과연 이 무임승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작가는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서로 처벌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제3자 차별이 복수심에서 싹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수심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포인트 중 하나가 사람들은 처벌이 실제로 가져오는 실제 결과에는 굉장히 무관심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예를 들어서 백신이나 피임약을 냈는데 그게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람들은 이 복수심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결과는 사실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이 처벌자에게 피해를 주냐 안 주냐, 이 처벌자가 피해를 받냐 안 받냐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 이 작가가 발견한 복수심과 관련한 흥미로운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자가 처벌을 받냐 안 받냐만 사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범죄자가 처벌을 받음으로써 나타날 그 다음 사이드 이펙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도덕적 발달 이론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심리학자 로렌스 풀버그가 창시한 이론인데, 이 어린 아이에게 도덕성이란 처음에는 굉장히 원초적인 상황에서는 자기의 이익에 따른 도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개념 차원에서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도덕성인 거죠. 그러다가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부모의 권위 차원의 도덕성이 발현됩니다. 이것은 이제 부모가 좋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의 도덕성인데, 더 나아가서
성숙된 차원의 수준이 되면은 추상적 차원의 규칙, 그 다음에 원칙 차원에서 도덕성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더 성숙해진 도덕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일관성이 생기고 또 광범위한 이론을 체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장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했는데요. 네 번째 장에서는 타인들이라는 제목 아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 타인들에서는 아이들이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보이고 그다음에 낯익은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그 실험을 통해 이 작가는 인종주의의 발달적 기원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깊게 들어가지 않고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비슷하게 생긴 사람 또는 같은 나이나 같은 성별대에 조금 더 친숙하고 선호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 작가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언어의 동질성이 만드는 사회적 유대감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인들이 월드워2에서 태평양 전장에 있을 때 미국 검문소 보초병들이 낯선 병사가 접근해 왔을 때 룰라팔루자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외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낯선 사람에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L 발음을 어려워했기 때문에 롤라팔루자의 그 발음이 달랐다고 해요. 그러면 이 이상한 발음을 하는 병사가 오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발포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사실 도덕성이 내가 친숙한 사람이냐 아니냐, 타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이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선호도가 나와 비슷한 사람에 대한 선호도가 아이 때부터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언어의 동질성에 대한 이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10개월 된 프랑스 아기에게 어떤 한 사람은 영어로 말을 걸고 어떤 한 사람은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누구에게 장난감을 내밀었냐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당연히 프랑스 아기는 이제 프랑스인에게 프랑스어로 말을 건 사람에게 장난감을 내미는 그 빈도가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게 사실 함축적으로 굉장히 큰 문화적 동질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더 큰 신뢰나 동질성을 느껴서 선호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이 실험 결과를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단어, 개념 중 하나가 접촉가설인데요. 이 접촉가설은 올바른 상황에서의 더 많은 사회적 접촉이 편견을 줄인다라는 사회적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예를 들었을 때 단인종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다인종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인종 간 차별이 훨씬 더 없다는 그런 사회적 실험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런 접촉가설 이 결과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컴포트 바운더리에서 끊임없이 벗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협력하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면 이 세상이 조금 더 차별이나 헤이트레이트가 없는 세상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한국은 단인종 국가죠. 약간 한민족 그런 국가로 많이 되어 있는데 요즘은 많이 변화했지만 그래도 실제로는 학교들을 보면은 국제 학교가 따로 있을 정도로 뭔가 좀 분리되어 있는데 뭔가 정책 차원에서나 아니면 사회 이런 전체적 분위기 개선을 통해서 다인종 학교들이 더 많아진다면 한국도 훨씬 더 문화적인 선진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접촉가설을 배우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회적 분열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연합체를 만들게 하려면
인종도 사실 중요하지 않고 언어도 중요하지 않고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면은 공공의 적을 만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임진왜란인데요. 사실 임진왜란도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내의 그 분열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공공의 적, 한국을 만들잖아요. 그런 게 사회적 분열이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한 이 책의 한 파트에서 제가 떠올리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장 타인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내 집단과 외 집단인데요. 그러니까 내 집단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엔 외 집단이 있는데 여기에는 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과 독일인이 없었다면 그러면 홀로코스트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유대인과 독일인이라는 내 집단, 외 집단 구분이 존재했기에 홀로코스트라는 굉장히 아픈 역사가 있는 것이고 또 투치족이랑 후투족이 없었다면 그런 집단 간 그런 구별이 없었다면 루안다 학살도 없었을 텐데 그렇지만 이 작가는 그렇더라도 인류를 집단으로 나누는 것을 대체할 마땅한 대안이 없으며 진정으로 보편주의적인 민족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작가는 그래도 우리는 지성인이기 때문에 지성을 사용해서 정보를 관리하고 선택을 제한해서 이런 방식,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내 집단 편의 성향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이 4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제 5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5장에서 던진 질문 중 흥미로웠던 것이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섹스에 신경을 그토록 많이 쓸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등장한 것이 바로 동성간 성행위인데요. 왜 우리는 동성간 성행위에 혐오를 느낄까에 대한 이야기를 작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이야기한 건 사실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이 동성간 성행위엔 유전적으로 불리함이 전혀 없는데 왜 우리는 동성애나 동성간의 성행위에 그렇게 큰 혐오를 느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흥미로운 포인트였습니다. 사실 유전적으로 보면 이 동성간 성행위는 기형아를 낳을 위험도 전혀 없습니다. 또 성접촉을 통한 사회적 유대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짝짓기의 그 치열함을 고려했을 때 남성들이 게이를 신경 쓰는 거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다. 왜냐면 내가 이성애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 둘이 게이면은 그러면 내가 나의 경쟁자가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한정된 수의 여성들이 있었을 때 남성의 집단 안에서 동성애자가 생기면 사실 경쟁적으로는 유리한 것인데 도대체 왜 우리는 남자들도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일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현상에서 왜 그런 혐오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의 답은 혐오는 그냥 혐오하는 거다. 그냥 역겨운 거다. 그냥 이유를 댈 수 없는 역겨움의 감정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역겨워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것을 도덕적 말문 막힘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도덕적 말문 막힘이라는 것은 그러면 넌 왜 그런 혐오를 가지는데? 너는 왜 그런 역겨움의 감정이 들었는데? 라는 것에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 가슴에서 그냥 이 속에서 그런 감정이 튀어나와서 그래서 그것이 왜 도덕적으로 잘못됐는지를 설명할 수 없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느낄 때를 도덕적 말문막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게 개인의 혐오 민감성이 다 사람마다 다른데 개인의 혐오 민감성이 높을수록 이런 동성애나 아니면은 근친상간 등에 대한 이슈에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다시 핵심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런 것에 너무 신경을 쓰고 또 왜 혐오감을 느낄까에 대한
으로 작가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작가는 이제 인간들은 스스로를 고상하고 순수한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동물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라면 바로 혐오감이 든다고 합니다. 철학자 마사 너스바움이라는 사람이 배설물, 피 같은 것들로 유도되는 초보적 혐오가 진화한 이유는 우리를 가면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다면, 사람들에게 느끼는 혐오는 다른 사회 집단 구성원들을 깎아내리고 싶은 욕구로부터 생긴다. 자신의 동물성과 선을 긋고 그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채택되었다 라고 이런 다른 철학자의 말을 빌려옴으로써 우리는 왜 이런 성행위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느냐에 대한 답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 같다고 느끼는 순간 혐오감이 올라온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우리가 동물 같다고 느끼는 그것을 연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성행위인 것이고요. 또 다른 작가가 이야기하는 가설은 뭐냐면, 작가가 생각했을 때 핵심은 이 성관계, 성에는 몸이 있는데, 몸이 관여하는데 이 몸 자체가 혐오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행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 자체가 왜 혐오스러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체액 교류였습니다. 이 체액 교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누는 그런 섹스에는 당연히 침 또는 정액 또는 뭔가 그 외에 체액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체액 자체가 인간의 그 딥한 그 어디인가 아래에서 핵심적인 혐오 반응을 촉발하기 때문에 남들의 성행위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혐오감을 느끼는 것일 수 있다라는 가설을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시 돌아가서 왜 우리는 혐오감을 느낄까라는 답변에 작가는 혐오는 그냥 타고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가 몸과 혐오의 관련성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맥베스 효과입니다. 맥베스 효과는 실험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어떤 실험자에게 도덕적으로 불결함을 느끼게 하는 최근에 자신이 잘못한 짓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실험자 앞에 연필과 비누 또는 치약을 두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자기가 도덕적으로 불결함을 저지른 그 상황을 떠올린 사람들은 연필이 아니라 치약이나 비누를 선택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몸을 깨끗이 씻는 행위가 바로 자기가 도덕적으로 다시 깨끗해지는 행위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도덕성과 많이 연관시킨다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맥베스 효과였던 거고요. 조금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로스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렇다면 논리적인 몸이 없는 인공지능은 뭔가 이런 맥베스 효과도 보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도덕과 같은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몸에 투영해서 몸을 씻는 행위로부터 우리가 도덕성을 다시 되돌리는, 다시 청결해지는 것으로 표상해서 인식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맥베스 효과라는 이 단어를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렇게 세 번째 장과 네 번째 장에 대한 설명을 이번 영상에서는 해보았는데, 이제 남은 영상에서는 마지막 6번째 장과 7번째 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